며느리가 돈을 헤프게 쓰면 시어머니의 속은 어떨까요? 저는 그 답을 제 삶으로 겪었습니다. 첫 만남부터였습니다. 버스는 불편하다며 손살에 치며 주로 택시를 타고 다녔고, 세일할 때 마트 쿠폰으로 발품 파는 나와 달리 며느리는 백화점에서 장을 보는 날이 흔했습니다. 결혼 준비 때도 똑같았습니다. 호텔 예식은 무리다 했더니 제 주변은 다 호텔에서 해서 안 돼요, 어머니. 라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신혼집도 서울 아파트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었죠. 중소기업 다니는 아들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첫 명절, 며느리는 외제차를 몰고 와서 100만 원이 넘는 백화점 굴비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굴비가 올라오면 친척들은 며느리 복 좋은 집이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들은 허구한 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껴 쓰는데, 며느리는 아들 월급으로는 감당조차 안 되는 명품 가방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다. 그리고 이 결혼은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나는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입을 열면 상처가 되고 삼키면 속이 탔습니다. 그래서 늘 참았습니다. 내가 참으면 가정의 평화는 지켜진다고 믿었으니까요. 물론 젊은 사람들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맞았습니다. 새벽은 어김없이 차가웠다. 겨울비가 내린 뒤 얼어붙은 골목길은 위험하게 반짝였다. 나는 늘 하던 대로 빌딩 청소 일을 나가고 있었다. 어둑한 골목 승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순간 눈앞이 번쩍했다. 잠깐, 소리칠 틈도 없이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아스팔트의 차가운 감촉이 온몸을 후려쳤다. 입 안에서는 쇠맛이 번졌다. 운전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젖은 바닥에 홀로 내가 쓰러져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구급차 안에서 누군가 물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중얼거렸다. 남편은 출근 준비 중. 애는 곧 학교 헛소리를 하며 잠깐 의식을 버티다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서 누군가 다급히 손을 붙잡았다. 여보, 깨어났어.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힘겹게 속삭였다. 여기가 어디야? 왜 이렇게 아프지?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곧 선생님 오실 거야. 조금만 참아. 곧 의사가 들어왔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이 중요합니다.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의사는 곧장 나갔다. 나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나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잘 안 나. 일하러 가던 길이었던 것 같은데. 나 많이 다쳤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바짝 말라 있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물었다. 여보, 아침은 먹었어. 회사 늦는 거 아니야? 내 걱정은 하지 마. 말끝이 자꾸 끊겼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끝내 고개를 돌리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틈 사이로 보인 그의 어깨는 크게 들썩이고 있었다. 남편은 울고 있었다. 복도. 간호사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점심 전에는 사모님께 꼭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드레싱할 때 직접 보시면 충격이 너무 큽니다. 실제로 기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남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남편은 결심한 듯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대. 요즘은 의료 장비도 좋다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직감했다. 그건 내가 평생 2번밖에 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장례식 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 입술을 떨며 마침내 말했다. 오른쪽 발목을 지켜내지 못했어. 숨이 멎는 듯 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이 내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다행이네.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눈물에 젖은 채 속삭였다. 2 다리가 아니라 한쪽 발목만 잃은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당신이 곁에 있잖아. 그게 더 고마운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건 절망의 눈물이자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다. 오후 드레싱 시간이 왔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소독 들어갑니다. 조금 따가우실 거예요. 붕대를 풀자 빈자리가 드러났다. 잘려나간 오른쪽 발목. 나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목울대가 울컥 솟구쳤다. 그리고 끝내 터져 나온 것은 억눌러온 모든 통곡이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날 밤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었다. 잠들기 전까지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사고가 나도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병원비 고지서는 밀물처럼 쌓여갔다. 창구 직원의 말은 차가웠다. 출근길 사고는 산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는 결혼 반지를 꼭 쥔 채 서 있었다. 그럼 이건 담보가 안 됩니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결국 카드론으로 병원비를 막아야 했다. 떨리는 손끝으로 서명을 하며 눈물이 서류 위로 번졌다. 퇴원 후 삶은 더 버거워졌다. 집 앞 계단은 매일 산 같았고 버스의 첫 발판은 벽처럼 높았다. 툭 의족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괜찮아. 하지만 그건 나를 위한 위로가 아니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짓말일 뿐이었다. 재활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저녁에는 분식집 포장, 새벽이면 빗자루를 들고 건물 복도를 걸었다. 비 오는 날이면 의족 안쪽이 눅눅해져 상처가 덧났고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 곁을 스쳐 지나갔다. 어느 날 관리소장이 나를 불렀다. 이모, 하루 쉬시죠. 그 한마디가 내 귀에는 이제 그만두시죠라는 해고 통보처럼 들렸다. 나는 웃는 척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은 낮에는 회사,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다. 피곤이 얼굴에 눌어붙어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내 의족근을 조여주며 물었다. 오늘은 조금 덜 아프지?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응, 견딜만해. 그건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으로라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버텼다. 집으로는 더 가볍고 편한 의족 광고가 매일같이 배달됐다. 하지만 값은 감히 손댈 수 없을 만큼 비쌌다. 우리는 결국 무겁고 낡은 형식을 택했다. 내 걸음은 더 느려졌고 그 느린 걸음을 바라보던 남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주름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어느 날 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에 불쑥 찾아왔다. 다급해 보였고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엄마 1억만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지금 1억이라고 했니? 아들은 망설임도 없었다.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엄마, 5억이 필요한데. 대출로 4억까지 되는데 마지막 1억이 모자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다. 나는 아직도 무겁고 낡은 의족 때문에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겁다. 밤마다 상처 덧나 피고름을 닦아내며 재활비 때문에 반찬 하나조차 줄여가며 살고 있다. 내가 먹는 약값조차 아껴서 남편 도시락 반찬을 더 챙기는 형편인데 내 자식이라는 인간이, 내 며느리라는 인간이 강남으로 이사 가겠다며 마른 걸레 같은 나를 또 짜내려는 것이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치를 떨며 소리쳤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더 쥐어짜란 말이냐? 내 몸뚱이는 이렇게 부서져 가는데 너희 눈에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원밖에 안 보이냐, 이놈아.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내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아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았다. 너희는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사는지 알기나 하니? 의족 안쪽이 덧나서 피고름이 흐르고 비 오는 날이면 썩은 냄새가 올라와 숨도 못 쉬어. 계단 하나 오르는 게 산을 기어오르는 것 같은데 너희는 감히 나한테 1억을 내놓으라니.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돈이니. 내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나를 더 무너뜨렸다. 내가 내 자식한테마저 이런 취급을 당하는구나.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다. 심장은 불길처럼 요동쳤고 머릿속엔 아들의 말이 메아리 쳤다. 1억만 도와주세요. 엄마 1억만. 나는 이를 악물며 이불을 끌어안았다. 내가 더는 무엇을 내줘야 하니? 내 살점까지 떼어내줘야 하니? 분노와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처절한 서러움이 뒤엉켜 목이 메었다. 나는 이렇게 아파서 쓰러져 가는데,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데, 아들, 며느리한테 내 생각은 조금도 없었구나. 그리고 그 울분은 곧 하나의 얼굴로 모아졌다. 며느리였다. 이건 다 며느리 때문이다. 강남 좋은 학원 분명히 사치스러운 철부지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일 거야.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이제는 나까지 잡아먹으려는 거구나. 나는 치를 떨며 베개를 적셨다.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걱정과 분노였다. 이번에는 내가 한 소리에서 바로 잡아야겠다. 이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며느리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일을 전부 내려놓았다. 이제 돈 귀한 줄 모르는 며느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였다. 며느리 집 근처에 도착하는 순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며느리가 젊은 남자와 함께 차에 오르며 서슴없이 그를 끌어안는 모습이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불쌍한 내 새끼 내 새끼. 눈물이 쏟아지고 분노가 들끓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오르며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성실하게 일해도 가난한 우리 불쌍한 아들이 아내까지 잃었다는 생각에 나는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담했다. 2년의 불륜 현장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해서 혼을 내주고 말겠다 고 굳게 다짐했다. 나는 다음 날도 며느리 집 앞에 와서 미리 준비한 택시에서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년놈들을 기다렸다. 잠시 뒤 낯익은 남자의 차가 나타났다. 그 안으로 며느리가 주저없이 올라탔다. 내 눈은 이미 충혈되어 흔들리고 있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나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소리쳤다.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도시의 불빛이 번져나가며 차창 밖으로 스쳤다. 빌딩 유리창마다 내 분노한 얼굴이 비쳐 보였다. 내 심장은 방향지 시등처럼 깜박이며 요동쳤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골프장 앞에서 멈췄다. 나는 의족근을 꽉 조여 매며 숨을 고르고 다짐했다. 오늘 여기서 끝을 본다. 라운지 안에 들어서자 향수 냄새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내 귓가를 찢듯 스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족을 끄는 내 걸음을 따라왔다. 나는 한 걸음마다 분노를 삼키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멀리서 며느리와 젊은 남자가 함께 나타났다. 둘은 다정한 웃음을 띠고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순간 내 무릎이 꺾였다. 의족이 바닥에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메아리 쳤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꽂혔다. 나는 치를 떨며 울부짖었다. 이 못된 것아, 우리 아들 두고 내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라운지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송곳처럼 내 온몸을 찔렀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의족이 덜컥거리는 걸음을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다가왔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리쳤다. 다 봤다. 이것아. 젊은 놈이랑 껴안고 떠나는 거 내 눈으로 다 봤다.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짓밟을 수가 있냐.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 목소리는 천장을 울렸고 활화산처럼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나를 뒤덮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아줌마 시어머니인가 봐. 며느리가 바람이라니 세상에. 나는 세상의 모든 시선이 송곳처럼 나를 찌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오히려 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심장은 이미 불덩이였다. 나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그래, 오늘 여기서 끝장을 본다. 내 아들을 짓밟은 죄. 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내 울부짖음이 라운지를 뒤흔들던 그때였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서툰 한국말이 흘러나왔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친누나예요. 제가 미국에 오래 있다가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오늘 귀국 인사드리러 온 건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라운지의 소음이 멀어지고 내 귀에는 내 심장 고동만 요동쳤다. 동생이라고? 내가 본 건 분명 껴안는 장면이었는데 내 눈이, 내 마음이 잘못 본 거란 말인가. 남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숨이 가빠졌다. 방금 전까지 불길처럼 타올랐던 분노가 서서히 혼란과 의문으로 바뀌고 있었다. 며느리도 눈물이 고인 얼굴로 다가왔다.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이에요. 제 친동생이에요. 저는 절대 그런 짓 안 했어요. 나는 치를 떨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들아. 내 두 눈으로 다 봤어. 팔을 두르고 고개를 기대고. 그게 어떻게 남매냐? 목소리는 여전히 크고 거칠었지만 안쪽에서는 분노와 혼란이 얽히며 내 스스로도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게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내 안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아직은 무너질 수 없었다. 혹시 정말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아니야. 저 아이는 지금도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늘 그랬잖아. 체면 차리느라, 멋부리느라, 돈 흥청망청 쓰느라. 그 모든 게 다 거짓이었잖아. 늘 이렇게 평생을 당하고만 살았는데
오늘도 또 당한다고. 그럴 수는 없지. 나는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을 떨며 겨눴다. 거짓말하지 마. 사람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라운지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분노와 의심, 그리고 믿고 싶은 작은 희망. 내 마음은 지금 그 한가운데서 비틀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분노와 혼란이 뒤엉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지갑을 꺼냈다. 덜덜 떨리는 손끝에서 작은 봉투가 하나 나왔다. 첫 출근 날 어머니가 제 손에 5만 원 쥐어주셨죠. 비 오면 택시 타라. 저는 그 돈을 못 썼어요. 너무 소중해서 쓸 수가 없었고 이렇게 늘 간직하고 다녀요. 콩나물 1,000원어치도 100원 깎으시던 어머님인데 저 편하라고 그렇게 귀하게 모으신 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그 돈에는 어머니의 큰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봉투 안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비 오면 택시 타라. 미소야. 내 글씨였다. 그 순간 내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내가 오해한 건가? 아, 못난 시어머니였다. 으아.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은 흐느낌으로 시작해 곧 거대한 통곡으로 번졌다. 수년간 쌓인 오해와 증오가 눈물 속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때 며느리가 또 다른 걸 꺼냈다. 낡은 머리핀 하나였다. 어머니,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시집 와서 첫 생일에 어머님이 제 머리에 꽂아주신 핀이에요. 혹시 잃어버릴까봐 이 머리핀도 늘 지갑에 넣고 다녀요. 제게는 정말 소중한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눈물에 젖어 흐느꼈다. 머리핀이 흐릿한 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내 심장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다. 구겨진 의족 정비 영수증이었다. 어머니 서랍에서 이걸 우연히 봤어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속상하게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몸과 마음이 다 부서지셨을 텐데. 저는 죄송해서 미안해서 밤새 울었어요. 내 손끝이 덜덜 떨렸다. 며느리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청소 카트에 손난로 넣어둔 거 사실 제가 넣은 거예요. 겨울 새벽 어머니 손 시리실까 봐요. 그리고 약값 비싸다고 한숨 쉬시던 날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제네릭 약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었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날 약값이 조금 내려갔던 거.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그게 내가 한 거였단 말이냐? 나는 내가 무심한 줄만 알았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 안에 쌓였던 오해가 하나하나 금이 가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미워한 적 없어요. 남편을 배신한 적도 없어요. 말로는 다 못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자 다시 한번 오열했다. 미안하다, 미소야. 미안하다, 내 며느리. 가슴이 찢겨나가는 듯 아팠지만 그 눈물은 미안함과 동시에 치유의 눈물이기도 했다. 라운지 한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자존심도 다 잊은 채 오직 진실과 눈물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수년간의 상처가 눈물로 치유되고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고 오해가 사랑의 확인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울먹이며 속삭였다. 어머니, 저는 우리 첫째가 커서 장가가면 그 며느리에게 어머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꼭 물려주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부족하고 얄미운 적이 많았을 텐데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늘 저를 지지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내 착한 며느리를 모욕한 저는 한심한 시어머니였다.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이 제게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준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말하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미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남은 것은 따뜻한 가족의 사랑뿐이었다. 며느리와의 오해를 푼 지 며칠 뒤 며느리 친정아버지께서 우리를 리조트 스위트룸으로 초대하셨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식사를 마친 우리는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그 방 한쪽에 놓인 고급 액자 속 풍경 사진이 내 눈길을 끌었다. 낯익은 풍경이었다. 사돈어른이 다가와 말했다. 아, 이 사진 참 옛날 사진이죠. 젊으실 때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제 모든 것을 잊게 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회사를 차리고 첫 계약을 앞두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걸 잃을 뻔했지요. 납품 계약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회사와는 거래 못해. 계약은 없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첫 기회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핑 돌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청소 아주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저 청년이 제 세제를 전부 옮겨주느라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소장은 제 땀범벅 얼굴을 보더니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믿어보지. 그리고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그 계약이 제 사업의 첫 발판이 되었고 제 인생의 뼈대를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액자를 꽉 움켜쥐었다. 그날 그 아주머니가 저를 휴게실로 데려가 보리차 한 잔을 떠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보리차 향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인생에서 큰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며느리 아버지 목소리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계약 다음 날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이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분이 다음 날 출근길에 뺑소니를 당하셨다는 걸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터져 나오는 눈물을 가리며 한없이 울었다. 눈치 빠른 며느리는 그럼 그때 청소 아주머니가 혹시 어머님이셨어요? 나는 말은 못하고 흐느껴 울며 고개만 끄덕였다. 며느리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눈시울을 붉히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내 두 손을 잡고 마치 넘어진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통곡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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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눈물이 내 손등에 쏟아졌다. 내 은인, 제가 평생을 찾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계셨는데, 그는 고개를 연신 숙이며 절규했다. 한참이 지나고 사돈어른, 저는 사돈어른의 그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울음을 참아보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눈물은 폭포처럼 터져 나왔다. 으아.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며느리도 같이 울면서 위로했다. 며느리 아버지는 다시 한번 내 손을 꼭 쥐고 이제 제 모든 것을 걸고 사돈어른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다. 세월의 무게, 한과 감사,
죄책감과 다짐이 뒤엉킨 사람의 가장 깊은 울음이었고 은혜를 갚으려는 정말 멋있는 인간의 영혼 같았다. 그날 우리는 셋이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라운지 바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렇게 울다 웃다를 반복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 며느리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어른, 이제 제가 평생 사돈을 모시겠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다. 리조트 내에 있는 VIP 별장은 우리 부부의 안식처가 되었다. 아침이면 햇살이 쏟아졌고 병실 소독약 냄새 대신 꽃차 향이 내 방 안에 머물렀다. 며칠 뒤 사돈어른은 나를 손수 최고의 병원으로 데려갔다. 사돈어른, 그동안 받지 못하신 치료 이제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는 의사 곁에서 직접 상담하며 내 곁을 지켰다. 남편은 묵묵히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한 선물이 내 앞에 놓였다.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 안 맞춤 제작된 의족. 외국 골프 장애인 선수들이 실제 사용하는 최고급 제품이라고 했다. 처음 그 의족을 끼고 걸었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나 이제 아무렇지 않게 걸을 수 있어. 심지어 몇 걸음 달려보았다. 내 두 발은 다시 자유를 얻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 다섯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남편, 아들, 며느리 아버지, 그리고 나. 사돈어른은 내 잔에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이제 사돈어른의 남은 인생은 웃음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속에도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그래, 이제는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시련은 아직 남아 있었다. 리조트에 머문 지 3년 뒤, 그날은 평온한 저녁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울린 화재 경보음이 공기를 찢었다. 연기가 복도를 가득 메우며 사람들을 몰아냈다. 급한 마음에 나는 의족을 제대로 끼지 못한 채 비틀거리다 결국 넘어졌다. 바닥은 뜨겁고 숨은 막혀왔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돈어른, 사돈어른. 사돈어른이 연기 속을 헤치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먼저 뛰어든 건 며느리였다. 내가 아끼던 작은 사진함을 품에 안고 나온 것이다. 안 돼, 가면 안 돼. 미소야, 돌아와. 내 울음 섞인 외침이 터져 나왔지만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잠시 후 며느리는 사진함을 품에 안고 나타났다. 그러나 천장에서 떨어진 석고 조각이 그녀의 어깨를 찍었다. 며느리 어깨에 떨어지는 석고가 내 마음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며느리가, 내 며느리가 이번에도 내 삶을 구하는구나. 나는 쓰러진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왜 그랬어? 이거사, 내가 다치지 않는 게 내 목숨보다 소중한데. 이까지 사진함이 뭐라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다시 외침이 들려왔다. 사돈어른, 사돈어른. 사돈어른은 연기 속을 뚫고 달려와 나를 안심시키고는 곧장 내 몸을 들쳐 업었다. 그리고 다친 며느리를 부축하며 소리쳤다. 꽉 잡으세요. 금방 나갑니다. 이 리조트 제가 직접 설계했어요. 저 방화벽까지만 가면 안전합니다. 나는 며느리와 사돈어른을 함께 끌어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다행히 남편과 아들은 본가에 있어 무사했고 직원들의 재빠른 대응으로 불도 곧 진화되었다. 리조트 직원들과 객실 손님 모두 피해 없이 대피할 수 있었다. 그 와중에 며느리는 여전히 내 사진함을 한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사돈어른은
내 두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사돈어른 살아 계셔서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내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며느리 아버지가 또다시 날 구했구나. 다행히 이날 리조트에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시간은 흘러 우리는 리조트 인근 마을에 머리핀 재단을 세웠다.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골프장과 리조트 직원들에게는 장학금과 생활 지원을,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작은 쉼터를 마련했다. 간판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당신의 새벽이 외롭지 않도록. 한 시어머니와 한 며느리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국밥을 먹었고, 아이들은 장학금 봉투를 받아 꿈을 키워갔다. 리조트 직원들은 존중받으며 일했고,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마을과 리조트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작은 머리핀 하나가 있었다. 나는 사진함을 쓰다듬으며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다. 누가 알았겠니? 내 인생이 이렇게 따뜻한 눈물과 사랑으로 행복한 시간이 올 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파산으로 무너진 가정을 며느리 혼자 일으켜 세우고 단 1년 만에 남편의 모든 빚을 갚아내며 세상이 감탄한 진짜 슈퍼 며느리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눈물과 감동, 그리고 또 한 번의 반전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